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지난주? 지지난주도 아닌데 지지지난주. 3주나 지났네요. 몇 주 전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그러다 끊었더니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큰일입니다. 자,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막 짓거리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 차를 처음 가지고 왔을 때 개봉기를 하고, 그리고 이 차의 단점, 그때 가져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점 편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리뷰를 찍어야 했었는데, 넘어갑시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뒤로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이제 내일 모레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그 상황에 처했어요. 자, 일단 저는 이 테슬라에 대한 모델 S, 테슬라가 아니죠, 모델 S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이 차의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어떤 돈이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자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지 않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0년을 모으면 이 차를 사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면 1년에 1200만 원이고, 그걸 10년을 모아야 1억 2천이 되는 거죠. 1억 2천만 원이 그게 작은 돈이 결코 아닌데, 1억 2천만 원짜리 차가 이렇게 허접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땐 들었었던 거죠.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이 내장 같은 것들. 내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스티치라든가 소재, 카본이거든요. 리얼 카본. 그리고 가죽, 의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짜리 같지는 않아요. 잘 쳐줘봐야 한 6천, 7천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나오는 자동차 같아요. 심한 말로 저 이번에 소나타 새로 나온 거 타봤잖아요. 풀옵션을 타봤거든요. 걔가 얘보다 내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다른 거는 욕을 많이 먹어도 공간 잘 뽑는 거랑, 그리고 내장 꾸미는 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차는 좀 그런데 내장만큼은 현대자동차가 잘 뽑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를 딱 타보면서, 소나타 스티어링 휠이 이거보다 좀 작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손에 딱 맞아요. 그런데 이 밑에 묵하고 있는 그 모양새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타면은 1억 2천만 원짜리 자동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자, 일단 지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차 디자인은 그럭저럭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거든요. 그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을 보면은 그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면, 페이스리프트가 안 됐던 모델은 앞이 코가 이렇게 동그래요. 그리고 그 라디에이터 그릴 같이 생긴 그 부분이 동그랗고, 그 전체적인 형상이 계란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생긴 건 그게 못생겼어요. 그건 꼭 강아지 같고, 얘는 꼭 고양이 같고. 근데 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저 앞에 원래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제 친구가 이걸 몰고 대관령에 갔는데 한방눈이 내렸대요. 근데 한방눈이 내렸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센서들이 다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범퍼 앞에 한방눈이 그냥 뭉쳐가지고 거기에 공기 저항을 먹고 있다는 뜻인 거죠. 거기 와서 다 붙었으니까. 그런 디자인적 측면들은
글쎄요, 훨씬 이뻐지긴 했는데 공기 저항에서는 좀 떨어졌다, 기능적인 디자인에서는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웃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창문 여는 요 스위치, 그리고 이 스티어링 핸들 밑으로 이 기어 레버라든가 이 깜빡이 레버 이런 것들 있죠. 요거를 벤츠에서 갖고 왔대요. 벤츠 거래요, 벤츠 거. 야, 그러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벤츠에서 갖고 온 걸 자랑을 할 수가 있지? 꼭 그걸 보면은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양아치. 양아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동양아치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빌어먹은 뭐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꼭 아랫마을 최진사댁 잔치집에 갔는데 갈비를 내가 얻어왔어? 좋은 거 얻었어? 그리고 거지들이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벤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얻어왔어, 그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웃기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현대자동차도 이건 자기들이 직접 찍어요. 이게 기능이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건 그냥 그저 스위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벤츠에서 사와야 될 만큼 어려운 부품인가 봐요. 그리고 솔직히 별로 고급스럽지 않거든요. 뭐 C클래스는 좀 차값이 있는데 E클래스라고 합시다. E클래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랑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점 편에서도 제가 이 모니터는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년이 넘게, 뭐 맨날 보는 건 아니죠, 친구 차니까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아직까지도 정말 무식하다,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니터를 세로로 놓으면은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은 모니터가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꼭 애프터 마켓에서 사다가 장착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그런 애들의 장점은 정면을 보다가 눈을 가로로 싹싹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고개가 이렇게 내려와요. 전방에서 시야가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방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한쪽 눈은 앞을 보고 한쪽 눈은 이걸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이거 모니터 뭐 나쁘다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운전하면서 전화를 해도 딱지 끊어요. 이거는 타블렛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요것도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 본 김에 더 웃기는 거 여기 안에 보면은 운전하면서 제가 위험하다 그래놓고서 누르니까 바로 나오네요. 여기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뭔가 그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LTE거든요. 더럽게 느려요. 웹 브라우저가 여기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봅시다. 눌렀거든요. 안 눌렸나? 여기 뭐 보고 눌렀으니까 이건 눌렀겠죠. 언제 바뀌는지 아마 저 카메라에서 이제 보일 거예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웹 브라우저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느려가지고 이걸로 뭐 하기가 참 애매해요. 인터넷 속도 자체는 빠른 편인데 브라우저가 너무 끔찍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건 뭘 하라고 여기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찾아보시고 싶으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 안에 잡기능들 많이 있죠. 근데 운전하면서 절대 보여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자, 뭐 이런 기능들이야 뭐 그냥 잡기능이고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이건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넘어서 이제 내장재는 뭐 그 중간 괜찮다. 전 싫어요. 그런데 그냥 중도적인 입장에서 괜찮다 그러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 중립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랄까, 저 초등학교 때 과학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양팔 저울이 있었는데 이 양팔 저울에 가운데를 딱 맞춰요. 추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0.1g짜리 무게추를 거기다 올리면 양팔 저울이 살짝 기우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끝까지 다 내려가 버려요. 겨우 0.1g, 진짜 요만한 쇠쪼가리 하나만 올려놔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게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제가 나쁘다 그렇다고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내려간 나쁜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이 기계적인 부분으로 들어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테슬라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면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랑 드래그 레이스 하는 영상을 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그 P100D 뭐 그 정도 오면은 드래그 레이스를 해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제껴요. 그만큼 스타트가 빨라요. 엔진이 아닌 모터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완전 슈퍼카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서스펜션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아벤타도르 서스펜션 기억나세요? 이게 바퀴 위에서 그 쇼업 쇼바랑 스프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가로로 움직여요. 그만큼 특별하고 강한 걸 박아놨는데, 얘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에어 서스펜션. 야, 이것도 벤츠에서 갖고 왔는데 에어도 벤츠에서 갖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 차 무게가 2.2톤이에요. 벤츠에 2.2톤짜리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승용차. 그럼 뭐가 있냐면은 S클래스가 있죠. S클래스 숏바디가 한 2.2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S 숏바디에 들어가는 그 에어서스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S클래스 서스펜션 여기다 갖다 붙였다가 치면, 근데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가 아벤타도르급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루디클러스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클러스트? 뭐지? 또 단어가 헷갈리네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뜻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나간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걸로 확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확 들리면서 뒤에가 주저앉겠죠. 서스펜션이 약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에어서스를 빵빵하게, 그리고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야 그렇게 빵 치고 나갈 때 서스펜션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차 딱 탔을 때 고개가 이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친구 녀석이 한 7개월 정도 탔을 때 그때부터 그게 없어졌대요. 지금 저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진짜로 서스펜션 괜찮아요.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지금 단단하게 서스가 되게 잘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서스펜션이 좋아요. 이게 진짜 의문이에요. 무슨 뭐 ECU가 이렇게 뭔가를 학습하듯이 서스펜션이 학습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스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해요. 자, 그리고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속도를 좀 주변을 보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띄면은 얘가 회생 제동 뭐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저기 전기를 끌어들이면서 속도를 확 줄이거든요. 지금 오른막이에요. 거기다 43km인데 꾹 밟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저는 이거 되게 익숙하거든요. 제가 빠른 차도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꾹 밟으면 이 헤드레스트가 뒤통수를 빵빵 때리면서 이러고 치고 나가요. 그게 반응이 즉각 와요. 그 면에 있어서는 이 전기 모터가 참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엄청나게 이 스피드 치고 나가는 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키로수가 몇 킬로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적산 거리계로 그래도 한 10,000km는 탔겠지. 10,000km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내연기관 엔진을 갖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이 구동계 쪽이 아직도 짱짱해요. 굉장히 매끄럽고 파워풀하고,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안에서 이 계속 폭발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오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전기 모터 자체가 구조가 간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동 계통이 하나도 소모되지 않은 느낌이 나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꾹 밟으면 쫙
쫙 하고 가가지고 원하는 데 쏙 들어가요. 이거 어지간한 그 슈퍼카들은 그냥 그 느낌보다 말끔해요. 그래서 모터의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서스펜션이 지 알아서 개선됐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게 너무 미스테리해요. 자, 그리고 예전에 그 배터리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뭐 배터리가 얼마 안 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배터리 갈 때 어떡하냐고.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제가 디제이 얘기할 때 XF 카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들의 문제가 이 뼈대가 약해요. 알루미늄 자체가 철에 비해서 약한 소재다 보니까, 특히 제규어 같은 것들, 저 예전에 XF를 한번 이렇게 타고 가는데 삐걱삐걱, 이 내장재하고 외장재 사이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의 핵심은, 이 차의 뼈대는 이런 애들보다 이 밑에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그 강력한 카트리지, 그게 이 차의 강성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밑에를 다 뜯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성을 붙잡고 있는 접합시켜 놨던 것들을 다 띄어야 되는데, 그걸 띄었을 때 이 차의 강성이 유지가 되겠느냐, 사고차 혹은 중고차들처럼 헐렁헐렁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뭐 사실 이걸 레이싱용 자동차처럼 그렇게 몰고 다니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 차의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민첩성? 승차감 편안한데, 이유는 그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무게가 2.2톤이에요. 누르니까 많이 안 튕기고, 튕겨도 금방 가라앉아요. 그런데 반대로 밀어야 될 때, 이 스프링이 밀어내야 될 때 무거우니까 잘 못 밀어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은 있는데 그걸 회복하는 힘이 딸려요. 그래서 그 예전에 모트라인 채널 폭파되기 전에 그분 있죠, 까만 형이란 분이 이걸 서킷에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뭐 레이싱용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는 재미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뭐 무게,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 차의 최대의 장점이 그거죠. 배터리, 전기를 쓰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 연료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10년을 유지했을 때 제네시스보다 돈이 덜 나간다는 둥. 1억 2천짜리예요. 아니, 누가 1억 2천짜리 차를 그렇게 지금 검증도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이거 사면 얼리 어댑터잖아요. 그런 걸 사시는 분이 10년씩이나 이걸 탈 거라고요? 10년 뒤면은 전기차가 아마 끝내주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도 이걸 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10년을 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배터리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저렴한데, 이거 운전을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말이 계속 꼬인다. 여기 잠깐 서서 마저 이 부분 얘기하고 갈게요. 이 전기차의 느낌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이에요. 밖에 나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되냐면은 충전기 위에다 스마트폰을 딱 얹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집에 그 충전기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도 폰 있고, 아빠도 폰 있고, 동생도 폰이 있고, 나까지 폰이 있고, 그래서 폰은 4개인데 충전기는 하나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90%가 공동주택에 살아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데 사는데, 회사 갔다가 이걸 몰고 집에 딱 와서 충전하려고 딱 갔는데, 다른 전기차들 10대가 벌써,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충전기에 10대가 있다고 딱 상정을 했을 때 10대가 벌써 충전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 뒤에 가서 저 차들 충전되고 충전기 뽑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딱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전기차가 많아졌을 때 자기가 충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의 집에 자기 차고가 있어요. 실내 차고가.
실내 착오가 없는 건 도시에 거주하는 이런 맨션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것들은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착오가 없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거나 그 주택단지 이런 데 가보면 착오가 없는 집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충전기 하나 딱, 전기차 한 대 있으면 충전기 하나, 전기대 2대 있으면 충전기 2개 놓고 그냥 퇴근하면 거기다 대놓고 꽂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뽑아가지고 탁 나오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막 이 모델 3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한국에서 히트를 친다. 그러면 슈퍼차저고 나발이고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슈퍼차저에 충전하러 딱 가면 대기하고 있는 차만 한 30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뭐 이 밑에 배터리 갈아주겠다. 야, 이거 아직도 안 바뀌었네. 진짜 아까 제가 잘못 눌렀네. 뉴스타파 눌렀어. 지금 제대로 눌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슈퍼차저마다 배터리를 갈게 되면 배터리 10개 갖다 놓겠대요. 어떻게 하라고? 모델 S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거 75D 있죠, 90D 있지, 100D 있지, 벌써 종류가 3개예요. 그리고 모델 3도 그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몇 개 있죠. 모델 X도 있을 테고. 앞으로 이 테슬라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 다 차마다 배터리 용량 다른데 그거 뭐 혼용해서 대충 꿰주나요? 야, 배터리가 그 전기차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얘네는 문제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보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전봇대마다 충전기를 하나씩 배치하자. 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차에 자기가 자기 충전 케이블 싣고 다니다가 충전해야 되면 전봇대 옆에 서가지고 딱 꽂아놓고 어디 일 보러 가고, 그리고 딱 오면 딱지 하나 딱 끊겨 있고. 야, 일단 이 전기 자동차의 문제는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배터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세대나 두 세대만 바뀌어도 해결이 되지 싶어요. 그거 있죠. 소금, 나트륨. 지금 리튬 이온을 주로 사용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겠대요. 야, 나트륨 쓰면 배터리 값이 엄청 싸지지 않을래나 싶어요. 그거 싸지면 저기 주유소 같이 막 배터리 쌓아두고 배터리 갈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꽂고 나오는 시스템 엄청 많이 쌓아둘 테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거 뭐죠? 흑연 이렇게 얇게 떠가지고 만들어내는,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간 배터리가 한 세대가 바뀌어서 충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유소 같이 충전소에 딱 들어가면 뭐 3분이면은 충전이 된다든가, 뭐 5분? 5분도 좀 지루할 텐데 그래도 저는 한 15분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급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한 2, 3분 충전하고 10,000원어치요 그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나요? 어쨌든 지금 배터리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충전 시간을 굉장히 짧게 잡든가 배터리를 굉장히 싸게 만들던가 그런 식으로. 하긴 얘네도 이제 그 테슬라도 그 배터리를 이제 바꾸기로 했죠. 지금은 18650인데 18650에서 21700으로 배터리를 바꾼다 그래요. 좀 더 두껍고 용량이 18650이 최적화된 18650이 3500mAh거든요. 21700 같은 경우 5000mAh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배터리 개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전기 충전량도 늘어나고 뭐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자, 18650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왔다 갔다 거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18650 그거를 중국에서 테슬라에 가만히 세워놨는데 사방으로 연기가 부식부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그냥 불이 나는구나. 그 연기가 불불불불 나오길래 이게 천천히 불타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퍽 하면서 18650 터지듯이 사방으로 불꽃이 퍽 하고 터져 나오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나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싫어졌어요. 이거랑 그거랑 별 차이 없어요. 내부 이 배터리라는 게 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 셀마다 받는 부하가 줄어들어요. 이 여럿이서 나눠 먹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터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그 그랜드 투어러, 그 예전에 탑기어 하던 양반들이 그 BBC에서 쫓겨나고 저기로 갔죠. 아마존 가가지고 새로운 프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투어예요. 그랜드 투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이 시즌 2를 시작할 때 그 키 조그만한 아저씨가, 저도 물론 작긴 한데 그 아저씨보다 크지 않을까? 어쨌든 그 아저씨가 이제 그 리막이라는 전기 슈퍼카를 몰고 나오고, 그 뚱뚱한 아저씨는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를 몰고 다니고, 그럼 막 여기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리막이라는 전기차가 뭐라든지 이기는 거야. 그러다 마지막에 그 힐 클라이밍,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레이스에 가요. 그리고는 쫙 달려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코너에서 이 차가 날아가가지고 굴러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운전하던 아저씨는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차에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는데 5일 걸렸대요.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기 배터리에 한번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뭐 쇼트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화재가 나오니까 처리하는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사고가 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어가지고 뭐 사고 나면 뭐 사람 탈출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싶은데, 그거보다 더 웃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이 테슬라 사고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차가 주차장에 와요. 주차장에 와서 쫙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주차를 하다 말고 빵 하더니 앞에 있던 매장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벽을 쳐박거나. 그런 사고 영상이 의외로 꽤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차가 급발진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워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꾹 밟았는데 그게 엑셀레이트했던 거예요. 그저 꾹 밟으니까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슈퍼카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렇게 빵빵 튀어나가는 차에 좀 익숙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주차장 쓰다가 가게까지 1초도 안 걸린 거죠. 1초는 걸렸을래나? 그 시간에 여기 엑셀레이터 콱 해서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거에서 발을 띄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제가 실수했으면 저도 그거 복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사고의 문제점이 그게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빵 튀어나가 가지고 익숙치 않은 사람이 한 번 실수했으면 실수를 복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가봅시다.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는데 왜 와이퍼가 돌아가? 초보 운전 TV였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드릴 만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이란 가격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으면 형편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마케팅 방법이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고 다음 차로 모델 S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친구가 했어요. 왜 했느냐? 이제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전기 자동차들이 뭐 이트론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포르쉐에서 전기차가 나오고, 뭐 BMW도 있고 제규어도 있고, 제규어도 보니까 뭐였죠? 이 타입 뭐 이런 거 보니까 제규어답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급스럽고 뭐 이런 것들 뭐 안 된다고 까이지만 뭐 전기차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리고 저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트로는 이거랑 비슷하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 달릴 수 있는 거리를 300km대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연락 쳐밟으세요. 우리 아우디 고객님들 밟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밟고 다니는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거리를 잡아놨어. 쳐밟고 다녀. 뭐 그런 느낌으로 그 이트로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자체로 치면은 테슬라가 이제 보면 그저 그래요. 뭘 사든지 간에 안에 내장은 이 모양 이 꼴일 거고, 여기 옆에 주머니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게 여기 꽂혀 있잖아요. 이거 땅콩이거든요. 이런 걸 여기 꽂아요. 여기 못 꽂으니까, 주머니가 아예 없으니까. 이런 건 좀 진짜 애매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델 X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도착을 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 때문에 이 모델 X를 주문을 한 거예요. 현재에 있어서 다른 모든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것들은 대체할 것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대체할 만한 자동차가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자율주행이 초창기,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을 때에 뒤로 3번이라 그랬나? 4번이라 그랬나? 이게 업데이트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을 한대요. 저는 워낙에 자율주행 싫어하거든요. 있어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얘도 저기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고 뭐고 잘 안 켜고 다녀요. 이걸 키면 그만큼 밖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맡길만 하대요. 여기에서 강남까지 나가는데 출퇴근 시간이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예전에 5시에 출발해가지고 7시 40분에 여기 도착한 적이 있어요. 저녁 때 2시간 40분 걸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켜고 와야 2시간 40분 동안 그 하고 와가지고 문 딱 열고 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막 가다가 저기 뭐야 옆에서 차가 팍 끼어들잖아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 크크크 하면서 딱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고 뭐 그런 점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코스가 있어요. 저 위쪽에 가면은 밑에 학교가 있고 위에 고가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도로를 자율주행 켜고 막 가면은 이게 3D로는 안 되나 봐요. 밑에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가 스쿨존인 줄 알고 고가도로 위를 80으로 막 밟고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30까지 우 하고 줄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왜 얘네만 이 자율주행을 쓰는가? 이 자율주행이 누구네 거냐면은 구글 거예요. 구글. 원래는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구글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만드는 회사랑 이 자율주행 만드는 회사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고 왜 얘네만 있을까?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얘네는 모르모트인 거죠. 그 테스트용 G. 그러니까 얘네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하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쳐박고. 그러니까 벤츠라든가 이런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기업 이미지 타격이 크니까 얘네를 그냥 버리는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아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닌데 그래도 현존하는 자율주행 중에서 최고 수준의 구글의 자율주행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래도 이걸 써야죠. 이게 좋습니다. 자율주행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X를 산 제일 큰 이유가 대치 불가능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주저리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마구 짓거렸는데 운전하면서 얘기한 거라서 조금 정신없이 논리에 안 맞는 점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리플로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내일 모레쯤 팔려가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 드리지 싶어요. 그러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만 대답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필승.